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합법적으로 매일. 그리고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 어딘가의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직자의 일시간이 왜 5,200만 시간의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제대로 쓰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냉혹한 경제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여러분의 일시간은 얼마입니까? 최저 시급으로 따지면 10,000원 남짓입니다. 연봉이 높은 분이라도 몇만 원 안팎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어딘가의 회의실에서 단 한 사람의 일시간이 5,200만 명의 삶을 동시에 바꾸고 있습니다. 설탕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청약 당첨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의 일시간은 국민 전체의 시간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는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작은 힘으로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지렛대는 받침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침점이 잘못 놓이면 아무리 힘을 써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침점이 정확히 자리를 잡으면 작은 힘으로도 수백 킬로그램짜리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공직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단 한 사람의 판단이 수천억 원의 예산 흐름을 바꾸고 수백만 가구의 생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버리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극 행정 하나가 골목 상권을 살립니다. 담합 하나를 적발하면 국민 수백만 명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집니다. 부동산 정책 하나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깁니다. 공직자의 일시간이 제대로 쓰일 때 대한민국이라는 엔진은 비로소 제 힘을 냅니다. 반대로 이 레버리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도 5,200만 배로 돌아옵니다. 방치된 담합 하나가 10년 동안 국민 지갑에서 수조 원을 빼갑니다. 적극 행정을 두려워하는 공직 문화 하나가 수십만 명의 민원을 방치합니다. 무게를 모르는 손이 레버리지를 잡을 때 그 결과는 5,200만 명이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회의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쥔 이들이 어떤 경제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그 엄중한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무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공직을 맡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먼저 이 나라의 국민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한 사건 하나가 그 답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마틴 루서 킹. 역사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위인들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그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 이 나라에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극한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총성도 없었습니다. 유혈 충돌도 없었습니다. 국민은 광장에 모였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제학에는 신뢰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 외국인 투자 유치, 환율 안정성.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믿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를 향해 이미 답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쌓이면 복리로 불어납니다. 국가의 격이 올라가면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집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소비가 늘고 세금이 거치고 복지가 두터워집니다. 국민의 민주주의의 역량 하나가 이 거대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정한 경제의 언어로 보아도 국민 주권은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 문장이 선거 구호처럼 들리셨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5,200만 명이 서로를 신뢰하고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가격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신뢰 자본을 수십 년째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 안에 깊숙이 뿌리 박힌 그 고질병,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언제부터 꿈이 되었을까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적금 몇 년 부으면 작은 집 한 채는 가능했습니다.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한 번 안 가고 모아도 20년이 걸립니다. 청년들은 이미 계산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병. 바로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부동산은 원래 사는 곳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투기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평생 남의 집에 월세를 내며 삽니다. 자산이 노력이 아닌 타이밍과 정보력으로 결정되는 사회. 누군가에게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지만 대다수에게는 불평등과 절망의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제학에서 불평등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의 문제입니다. 소득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떨어집니다. 기업 매출이 떨어지면 고용이 줄어들고 청년들은 더 이상 결혼도 출산도 꿈꾸지 않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하나가 경제 전체의 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야기한 레버리지를 기억하십니까? 공직자의 레버리지가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것. 그것이 막힌 경제의 혈관을 뚫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는 선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공화국의 종말은 누군가의 자산을 빼앗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판을 다시 짜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몰리지 않고 5,200만 명에게 골고루 흘러가는 구조.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의 경제 체질입니다. 하지만 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판 위에서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 하나가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다음 장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좋습니다. 이 말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 정책도 수조 원짜리 예산안도 아닌 하찮은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선언. 그런데 바로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69년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켈링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창문이 하나 깨진 건물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며칠 뒤 어떻게 됐을까요? 창문이 하나 더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 건물 전체가 슬럼가로 변했습니다. 반대로 깨진 창문 하나를 즉시 수리했더니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행정도 똑같습니다. 동네 가로등 하나가 나갔는데 아무도 고치지 않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한 달째 답이 없습니다. 작은 불편 하나가 방치될 때 국민은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 순간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작은 민원 하나가 빠르게 해결될 때 국민은 느낍니다.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 신뢰가 쌓이면 더 큰 정책에도 국민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나비 효과입니다.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카오스 이론처럼 작은 행정의 움직임 하나가 국가 경제 전체에 파급력을 가집니다. 골목 상권 하나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주면 자영업자 수십 명의 매출이 살아납니다. 그 매출이 세금이 되고 그 세금이 복지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민생 하나가 국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정의 속도가 곧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경제학입니다. 빠른 행정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경제적 투자입니다. 국민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곧 국민의 돈을 아껴주는 겁니다. 민원 하나를 하루 만에 처리하는 나라와 한 달 걸리는 나라. 그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국가 경쟁력의 차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빠르게 움직이다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책임을 뒤집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그 해법, 다음 장에서 바로 꺼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책임이 나 혼자에게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다음에도 먼저 나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젓겠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공직자도 사람입니다. 사명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명감만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사명감을 이기는 순간 조직은 멈춥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책임만 지게 된다면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결제 서류는 쌓이고 민원은 밀리고 국민의 삶은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이야기한 행정의 나비 효과, 그 날갯짓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 제도입니다. 경제학에는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상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처벌이 두려울 때는 움츠러듭니다. 지금 공직사회에는 처벌의 두려움은 있지만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도 결국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생 개선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확실한 포상을 주는 겁니다. 단순한 표창장이 아닙니다. 승진, 인사, 보수 체계와 연동된 실질적인 보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개인에게도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 선의로 일하다 실수한 공직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과정이 투명하고 진심이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공직자를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투자입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두려움 없이 국가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환경. 그것이 결국 5,200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겁니다. 사명감에만 의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직자가 열심히 움직여도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복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범죄. 오늘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차렸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 위에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돈을 꺼내가는 존재. 그 이름이 바로 담합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설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파는 설탕 한 봉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원재료가, 인건비, 유통비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설탕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격을 미리 맞춰놓는 겁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입는 교복 가격까지 담합으로 결정된 사례가 실제로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담합이라는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겁니다. 담합이 왜 암세포입니까? 암은 조용히 자랍니다. 초기에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온몸으로 퍼져 있습니다. 담합도 똑같습니다. 설탕 가격이 100원 오른 것, 밀가루 가격이 200원 오른 것,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전체가 수조 원을 더 지불한 겁니다. 그 돈이 기업의 부당 이익으로 고스란히 쌓이는 동안 우리 지갑은 조용히 얇아진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담합이 공정한 경쟁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면 살아남는 구조. 그 경쟁이 있어야 기업은 혁신하고 소비자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담합은 그 경쟁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가격을 미리 맞춰놓으면 굳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혁신이 멈추고 시장이 썩어갑니다. 담합은 단순한 반칙이 아닙니다.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질 나쁜 범죄입니다.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시장을 믿을 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담합은 그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내가 지불하는 이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누군가 뒤에서 조작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시장. 그 불신이 쌓이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습니다. 경제가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 교란 세력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잡힌다 해도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기업들은 또다시 모일 겁니다. 담합으로 번 돈이 벌금보다 크다면
그냥 벌금 내고 계속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해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답을 꺼내겠습니다. 7장. 처벌보다 무서운 박탈. 여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담합으로 10년 동안 1,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적발되었습니다. 임원 몇 명이 재판을 받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벌금 50억 원을 냈습니다. 950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기업, 다음에 또 담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두 번째, 담합으로 10년 동안 1,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적발되었습니다. 번 돈 1,000억 원을 전부 토해냅니다. 거기에 추가로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냅니다. 시장에서 일정 기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이 기업, 다음에 또 담합을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돈을 위해 저지른 범죄는 돈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이것이 담합을 막는 가장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형사처벌이라는 형식적인 제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도소에 다녀와도 회사에는 돈이 남아있다면 그 처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감옥이 아닙니다. 경제적 이권의 박탈입니다. 경제학에는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상되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담합의 기대값은 플러스입니다. 잡힐 확률이 낮고 잡혀도 처벌이 약하고 번 돈은 대부분 남습니다. 이 기대값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담합을 시도하는 순간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확신. 그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기업들은 담합 대신 혁신을 선택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당이득 전액 환수입니다. 담합으로 번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제로가 되는 순간 담합의 동기 자체가 사라집니다. 둘째, 번 돈의 몇 배에 달하는 중과징금입니다. 이익의 2배, 3배의 과징금을 물리면 담합은 처음부터 손해가 되는 장사입니다. 셋째,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의 영구 퇴출입니다.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업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 그것만이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담합으로 망한 기업의 사례가 업계에 퍼지는 순간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하지만 담합을 잡고 행정을 개혁하고 부동산을 바로잡는 이 모든 일들. 결국 누가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 장에서 그 답을 함께 찾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공직자의 일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를 지닌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이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 자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의 병폐를 짚었고 행정의 나비 효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 두려움을 이야기했고 우리 식탁을 갉아먹는 담합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처벌보다 무서운 경제적 박탈의 해법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치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가 다르고 지지 정당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하나만큼은 같습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는 것. 그 제1원칙 아래에서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진을 감시하고 요구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야기한 레버리지를 기억하십니까? 공직자의 일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 레버리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공직자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상관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이 감시할 때 행정은 긴장합니다. 국민이 요구할 때 정책은 바뀝니다. 국민이 참여할 때 민주주의는 살아 숨쉽니다. 부동산의 벽을 허물고 담합의 암세포를 도려내고 적극 행정의 날개를 달고 신뢰 자본을 쌓아가는 이 여정.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익 집단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5,200만 국민의 시간을 짊어진 공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집니다. 그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도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감시자이자 주권자로서 힘을 모아야 할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는 전진.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산이 4.6클로드는 AI이며 실,